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그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삼권 분립입니다. 국가의 거대한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곳으로 나누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세 기둥 중 하나가 다른 두 기둥의 압력에 의해 흔들리거나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목소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최근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입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사법부의 수장에게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근본부터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발언은 스스로 사법부를 정치적 대립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사법부가 정적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면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재판들을 진행한다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범죄자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바로 그 범죄 혐의자에게 정적으로 규정되는 이 상황이야말로 사법부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입니다. 특정 사건,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심판하기 위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사법체계를 불신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원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들만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법조계의 강력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이러한 시도는 삼권 분립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마치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했던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가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법부 무력화 시도는 검찰 조직의 해체 시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개혁을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는 중국의 공안처럼 오직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판사들과 검사들은 지금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법복을 벗을 각오로 이 거대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침묵하고 물러선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모든 판사와 검사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즉각적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서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한 협상이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에 돌아온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25%의 관세 폭탄과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요구였습니다. 이 외교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이 반미연대로 규정한 북중러 행사에 국회의장을 보냈습니다. 이는 동맹국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이며 신뢰를 근본부터 깨뜨리는 외교적 자해 행위였습니다. 미국의 분노는 당연한 결과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기업들과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존망의 위기에 처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외교를 정치적 쇼로 생각하고 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거짓말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이것이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멈춰있던 5개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그가 순순히 권좌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은 단 하나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총통체제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일인 독재체제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대중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잘 잊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면 한 발 물러서는 척하다가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기만적인 통치술은 독재자들의 오랜 수법입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처럼 국민은 게 돼지와 같아서 금방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거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차베스의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불과 10여 년 만에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은 최악의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는 길은 놀라울 정도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독재자의 손에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미래의 세대의 꿈이 꺾이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사법부라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막아낼 힘은 결국 진실을 직시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훗날 이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